갖다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 다 들고 가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갖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건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교시입니다. 2교시는 이제 저당권을 갖다가 보실 차례인데요. 교과서 493쪽에 보시면 저당권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저당권은요 100% 출제가 됩니다. 분량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 저당권을 또 정리하시는데요.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담보물권으로서 종된 권리입니다. 종된 계약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저당권은요 타인의 부동산을 갖다가 담보로 제공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기타 지상권하고 전세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저당권의 객체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뜻 의의를 보면 저당권이란 저당권자가 그렇죠. 지금 원칙적으로 채권자죠.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자,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괄호쳐 놓으시고요. 이거는 저당권 설정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만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때는요, 제3자가 자기의 부동산을 갖다가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어요. 형님이 돈을 갖다가 변제하지 못하면 동생이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채권자 사장님이 경매해도 좋습니다 라고 동생이 할 수가 있죠. 이걸 또 우리는 물상보증인 그래요.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인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그 물건을 갖다가 점유 이전하지 않은 담보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통해서 경매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선 변제 밑줄. 따라서 저당권자도 당연히 경매를 갖다 신청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채권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입니다.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갖고 있는 그 부동산을 갖다가 채권자인 저당권자에게 점유 이전을 하지 않습니다. 점유 이전을 갖다가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순수하게 돈을 갖다 못 받았을 때는 이걸 갖다가 경매를 갖다 해서 내 돈 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수한 교환 가치만을 갖다가 지배하는 권리죠.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로서 채무자라든가 물상보증인은 담보부동산을 갖다가 여전히 사용 수익할 수가 있고, 저당권자는 돈만 빼가기 때문에 교환 가치만을 지배하게 된다. 그래서 채무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제도죠. 자, 그 다음에 성질입니다. 이 법적 성질도 우리 선생님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당권은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타물권이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피담보 채권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돈 빌리는 계약 관계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돈을 갖다가 빌려 쓰는 계약 관계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약정담보물권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질권이라든가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약정담보물권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역시 이 담보물권이 공통된 성질, 통유성 네 가지가 전부 다 인정이 되죠. 그래서 부수물불 네 가지가 전부 다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저당권자인 채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요. 그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매매가 됐을 때는요. 그 매수인을 뒤따라가서 역시 경매할 수 있습니다. 뒤따라가서 경매할 수 있다. 이걸 추금력 그러죠. 그 다음에 저당권자는 점유 사용 수익 세 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당권자는요 돈 받을 권리만 등기부에다가 표시하는 것이지 그 물건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자가 여전히 점유 사용 수익하고 있으니까 저당권자는 압류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점유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당권자는 점유도 못하고 사용도 못하고 수익도 못한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정이 되는 반환 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자는 지역권과 마찬가지로 점유를 했다가 수반하지 않으니까 그 물건에 대한 반환 청구는 하지 못하고 방해 제거 또는 예방 청구만 할 수가 있어요. 갑이라고 하는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가 있습니다. 자기 소유 부동산이 이렇게 있고요. 이 부동산에다가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나무들을 다 심어놨어요. 해가지고 이때 토지의 토지의 이 담보 가치가 3억입니다. 토지의 담보 가치가 3억이고요. 요 수목에 대해서 이것이 담보 가치가 2억 해가지고 전체 5억의 담보 가치가 있어요. 이때 이거 전체를 갖다가 을이라고 한 요 사람한테 돈을 갖다가 빌리고 담보로 제공을 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을이 저당권자죠. 근데요. 이 저당권자는요. 이 물건을 갖다가 점유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전히 저당권 설정자인 채무자가 이 물건을 갖다가 점유하고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때 병이라고 하는 제3자가 나타나서 멋대로 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임야에 나무를 갖다가 벌목을 합니다. 벌목을 해가지고 나무를 전부 다 잘라갔어요. 나무를 잘라가가지고 이때
요걸 갖다가 7천만 원어치 이렇게 잘라갔습니다. 7천만 원어치. 그러면 이때는요, 담보가치가 떨어지겠죠. 떨어졌을 때는 요 저당권자인 채권자는요, 야, 그 나무는 나한테 되돌려줘. 이렇게 청구할 수 있냐? 이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저당권자인 채권자는 담보 목적물을 갖다가 점유한 자가 아니니까 요때 제3자가 벌목을 갖다 해가지고 나무를 잘라놨다고 한다면 그 나무에 대한 반환 청구는요, 갑이라고 하는 요 저당권 설정자가 내 나무니까 되돌려줘 이렇게 청구하는 것이지 요때 을이라고 하는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는 할 수가 없다. 그럼 이때 반환 청구는 못하는 대신에 이걸 더 잘라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더 이상 잘라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방해 제거 또는 예방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방 청구. 그러면 이때 7천만 원 이렇게 잘라가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때 손해배상은요. 요 을이라고 한 저당권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담보가치보다 더 이 담보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요때 요 저당권자가요 4억을 갖다가 이렇게 빌려준 거예요. 4억. 그럴 때 담보가치가 5억이죠. 근데요 요걸 갖다가 7천만 원짜리 잘랐다고 하더라도 담보가치는 4억 3천이죠. 그러니까 저당권자인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돈 4억보다 담보가치는 여전히 더 높죠. 이랬을 때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때는 손해배상 자체는 청구하지 못해요. 잘라간 것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1억 5천이다. 1억 5천 이렇게 잘라가면 어떻게 돼요? 3억 5천으로 떨어지죠. 3억 5천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받을 돈에 비해서 담보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이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당권자는요. 저당권 물권에 기초해서 물권적 청구를 다 주장할 수는 있지만 저당권자는 채권자로서 그 담보 목적물을 갖다가 점유하는 자가 아니니까 반환 청구는 못하고 방해 제거 또는 예방 청구 이것을 갖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이러한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를 갖다가 수반하지 않으니까 점유 취득시효 당연히 주장하지 못하죠. 그래서 저당권도 시효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만듭니다. 이 시효 취득, 점유 취득 시효는요. 당연히 점유를 해야지만 요건이 완성되기 때문에 지상권이라든가 지역권이라든가 전세권 같은 경우가 점유 취득 시효가 가능한 것이지 점유하지 않은 권리들은 취득 시효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과실수취권이 있느냐? 자, 역시 저당권자는요 점유를 수반하지 않죠. 따라서 압류전일 때의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압류전일 때는 저당권 설정자가 과실을 갖다가 수취할 권리가 있어요. 따라서 압류전일 때는 저당권자가 과실을 수취하지 못하고 저당권 설정자가 과실을 수취하는 것이고요. 압류가 있고 나면 그때 비로소 저당권자가 과실을 수취해서 이자에 충당을 하고 남는 게 있으면 원금에 충당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용상환 청구권 역시 점유를 갖다가 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상환도 청구할 수가 없죠. 저당권자가 그 담보 목적물을 갖다가 점유하지 않으니까 보존을 위해서 비용을 갖다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치를 갖다 증가하게 해가지고 유익비를 갖다 지출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비용상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저당권의 성립입니다. 저당권의 성립도 당사자 계약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약정담보물권이니까 저당권 설정 합의가 있으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은 보통 당사자가 금전소비대차 계약관계가 있으니까 계약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정저당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정저당권이 두 가지가 뭐냐. 자, 349조 나와 있어요. 494쪽 맨 위에 왼쪽에 보시게 되면 법정저당권의 취득 349조 토지를 빌려 쓰는 토지 임차인이 2기에 걸쳐서 차임 임차료 그래서 임대료죠. 토지 사용료를 갖다가 2기에 걸쳐서 연체가 있게 되면 토지 임대인은요. 토지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상에 있는 건물을 갖다가 압류를 해버리게 되면 이때는 저당권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서 자기가 못 받은 임대료를 갖다가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두째 줄에 보시면 제666조 이건 공사수급인이 갖는 거예요. 공사수급인. 공사수급인은 건축업자 사장님이고요. 건축업자 사장님이 도급인에게 공사를 해줬는데 그 도급인이 공사 대금을 주지 않으면 도급인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이것도 저당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공사수급인이 가지는 저당권도 역시 법정저당권이니까 이거 당사장 금전소비대차 약정관계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경매를 통해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는 349조 토지 임대인이 가지는 법정저당권, 그 다음에 666조 공사수급인이 가지는 이러한 법정저당권도 법 규정에 의한 것이고 당사자 계약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만 법정저당권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돈 빌려주세요. 돈 갚지 못하면 부동산 요거 담보 설정해 드릴게요. 이러한 계약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저당권 설정 계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은 물권행위고 이러한 계약 관계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물권 계약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처분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말 구두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문서로 할 수도 있고 대리인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분류식 계약이죠. 그래서 이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 그다음에 저당권, 그다음에 질권은 전부 다 종된 계약이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주된 법률행위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저당권 설정 계약은요 물권행위고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니까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도 법률행위로서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가 있다. 이러한 저당권 설정은요 자기가 설정할 수 있는 처분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처분행위로서 저당권 설정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분권을 가져야 된다. 그럼 이제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냐?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제3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 6에 나왔었죠?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한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채무자가 재산이 없으면 동생이라든가 제3자가 담보를 갖다가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제3자도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박스에 보시면 주의 이렇게 돼 있죠. 주의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채권자가 원칙적으로 저당권자가 되는데요. 채권자인 제3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때 채무자하고 채권자하고 제3자가요. 합의가 있고 채권을 양도하고 제3자에게 그 돈을 갖다가 변제하기로 약정이 되면 그때는 3자 합의가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제3자가 저당권자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갑이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집 지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사도급인입니다. 공사도급인. 그 다음에 이때 도급인이 원시 취득을 했어요. 도급인 소유 건물이죠. 을이라고 하는 요 공사수급인 건축업자 사장님이 집을 지어줬습니다. 집을 지어주게 되면 이때 수급인이요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죠. 그러면 이때 당연히 도급인 소유 물건에 대해서 수급인이라고 하는 채권자가 저당권을 갖다가 설정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제3자 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3자 병이. 자, 요 수급인한테 내가 사장님한테 공사 재료를 갖다가 이렇게 재료를 갖다가 제공을 해줬는데 그 공사 재료 대금은 언제 주실 겁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공사 대금을 다 주지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줄 돈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주면 내가 바로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사장님에 대해서 가지는 그 권리를 갖다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셋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한테 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딱 얘한테 바로 주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사장님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3자 합의가 있어서 채권을 갖다가 양도하고 저당권 설정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 을이 아닌 제3자 병도 저당권자가 될 수 있다는 예외적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당권자는 채권자가 되는데요. 3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양도가 되었다는 이러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제3자도 저당권자가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요. 저당권은 당사자 법률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제3자가 알 수가 없죠. 제3자가 알 수가 없으니까 채권자는요. 반드시 등기 등록대장에다가 표시를 해야 돼요. 내가 원금을 얼마를 받을 게 있고 이자를 얼마를 받을 게 있고 위약금을 얼마를 갖다가 받을 게 있고 그 다음에 손해가 있으면 손해를 갖다가 얼마를 배상받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갖다 전부 다 등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등기사항은 그 채권 금액, 그 다음에 채무자가 누구이냐, 그 다음에 변제기가 언제냐. 변제기가 되기 전에는 경매할 수가 없으니까 변제기를 갖다가 반드시 날짜를 갖다가 등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 이런 것들을 갖다 등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저당권 설정 등기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설정 등기 비용은요. 채무자가 필요해서 돈 빌리는 거니까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비용을 갖다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등기 비용. 그 다음에 저당권의 객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의 객체는요. 원칙이 부동산이고 예외적으로 지상권과 전세권 권리 두 개죠. 근데요. 이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등기 등록대장이 없는 부동산은요.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어요. 명인 방법에 의해서 소유권이 표시된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이건 부동산으로 취급은 된다고 하더라도 등기부가 없으니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명인 방법에 의한 미분리과실이라든가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은요. 이러한 것들은 소유권의 객체라든가 양도담보 설정은 가능하지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요. 민법, 그래서 토지, 건물,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특별법에 의한 게 있습니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 중장비가 있어요. 자동차라든가 선박이라든가 항공기라든가 건설, 중장비와 같은 것들은요. 분명히 동산인데 얘네들은 다른 동산과 달리 등기, 등록, 대장을 갖고 있는 동산이죠. 그래서 동산이지만 등기, 등록, 대장이 있으니까 이러한 동산들은요. 특별법에 의해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거예요. 특별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요.
우리가 등기된 임목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은 등기부가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은 소유권 양도담보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저당권의 객체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광업권, 어업권 이것도 등기할 수가 있으니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고요. 공장재산 전체에 대해서 저당권 한계 설정할 수 있고 광업재산 전체에 대해서 역시 저당권 한계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광업재단 저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업재단 저당과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저당권 하나를 설정할 수가 있고 이러한 공장재산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저당권 설정을 하게 되면 이러한 공장재단 저당권 같은 것들은요. 그 원료를 통해서 만들어진 완성품을 갖다가 매매를 해가지고 새로운 재료가 들어오면 그 새로운 재료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기 때문에 저당권의 특정성이 상실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그럼 이때 저당권을 갖다가 설정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떠한 것들이냐? 종류 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전 채권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내가 돈을 갖다가 받지 못하게 되면 경매하겠습니다. 돈, 금전 채권을 갖다가 대상으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같은 매수인이 가지는 등기 청구권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내가 사장님한테 잔금을 지급을 했을 때 사장님한테 그 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다른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으로 빼가세요.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같은 청구권 보존을 위한 담보 설정도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부 권리도 가능하고 기한부 권리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장래에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에 대해서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이 장래에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은요. 불특정 채권은 이거는 외상거래를 하는 거죠. 내가 사장님한테 1년 동안 외상거래를 했다가 하는데 결산을 했을 때 사장님이 돈이 없어 배짜 이렇게 나면 곤란하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외상거래를 딱 해가지고 1년 지나서 정산을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딱 경매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피담보 채권은요. 금전 채권이 됐던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됐던 아니면 장래의 불특정 채권이 됐던 아니면 여러 사람의 이 채권이 됐던 전부 다 종류 불문입니다. 그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확정 채무를 갖다가 담보로 제공을 했을 때는 저당권이라는 말을 쓰지만 확정되지 않고 미래에 확정될 예정이 있는 불확정 채권에 대해서는 근저당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저당.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저당권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매가 됐을 때 채권자가 경매를 해버리면 이때 채권자는 얼마를 빼갈 것이냐. 채권자에 대한 효력이 있고요. 그럼 이때 경매가 됐을 때 낙찰받는 사람은 어떤 물건을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낙찰받은 사람에 대한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은요. 경매가 됐을 때의 효력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경매가 됐을 때 낙찰받은 사람은요. 부합물과 종물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 낙찰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전으로 갖다가 불문하고 설정 후에 있었든 아니면 설정 전에 있었든 없었든 따지지 말고 부합물과 종물은 이러한 것들은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경매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특약이 있으면 경매에서 뺄 수가 있어요. 반대 특약은 유효. 자, 그래서 거기 박스 안에 보시면 저당권의 효력이 인정이 돼서 낙찰받은 사람이 가져가는 경우입니다. 주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부속 건물, 종물에도 미친다. 그 다음에 저당 건물이 증축, 개축이 됐을 때 종전 건물과 동일성을 따가 유지하게 되면 역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건물에다가 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요걸 갖다가 다 때려 부시고 다시 새롭게 증축을 한 거죠. 또는 신축, 개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새로운 건물에 대해서도 역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냐? 기존의 건물과 독립적으로 이용상 그 다음에 구조상 독립성이 있게 되고 독립성을 딱 유지하게 되면 당연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 다음에 3번 저당 건물의 엘리베이터라든가 전화교환 설비라든가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주유소의 유리저용 탱크 그 다음에 주유기 이런 것도 전부 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낙찰받은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저당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종된 권리인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주된 물건, 종된 물건, 주물, 종물에 대한 이 이론은요.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권리에도 유추 적용되죠. 건물이 경매가 됐다. 경매가 되면요. 낙찰받은 사람은요. 주된 권리가 소유권 취득이죠. 근데요. 그 건물은 취득을 했는데 땅이 내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을 다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라든가 토지에 대한 전세권이라든가 토지에 대한 임차권도 역시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그대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저당권 실행 경매가 됐을 때 낙찰받은 사람한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부정되는 거.
자, 1번 토지 저당권의 효력 가로쳐 놓으시고 저당 토지 외의 건물이라든가 임목 그다음에 명의인 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의 집터는 독립된 물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경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갑이라고 한 사람이 토지를 담보로 제공을 해줬어요. 그래서 토지를 담보로 제공을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토지에다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토지 임차인이 들어서 건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토지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 됐기 때문에 경매가 되면요 토지 소유권만 취득하는 것이지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2번 토지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임차인이 식지한 수목을 가로쳐 놓으시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를 갖다가 저당권 설정을 해주고 이걸 갖다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 임차인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갖다가 빌려서 쓰면서 임차인이 자기가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요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수목을 따 식지한 게 아니고 정당한 계약 권한에 의해서 식지한 거니까 그 수목은 당연히 임차인 소유의 수목이 되는 것이지 이거는 토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경매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쉽게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집 빌려줬다. 그랬더니 임차인이 그 화단에다가 꽃 심었다. 그럼 누구 거예요? 그 꽃은 임차인 거잖아요. 그래서 임대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확기의 농작물도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토지에 부합되지 않죠. 수확기에 있는 농작물은 위법하고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재배가 됐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경작자 소유의 독립된 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갖다가 이렇게 저당권 실행을 했는데 하필이면 불법적으로 재배된 수확기의 농작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농작물은 낙찰받은 사람이 못 가져간다는 얘기죠.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과실 수취권입니다. 압류전일 때는 저당권 설정자, 압류가 있고 나면 저당권자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담보 목적물이 멸실이라든가 훼손이라든가 공용징수가 있었을 때에는 같이 변형된 손해배상금이라든가 보험금이라든가 수용보상금으로 옮겨가는 걸 뭐라 그랬어요? 불상대위에 인도하기 전에 압류해야 됩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반드시 할 필요가 없고 제3자가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496쪽에 보시면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경매가 됐을 때 채권자가 받아가는 금액이죠. 원금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자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위약금도 받아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무자가요, 을이다 이렇게 채무자 이름을 다 등기를 하고 이때 채권자가요 이 채무자에 대해서 받을 돈이 얼마냐, 원금 얼마, 이자 얼마, 위약금 얼마, 이게 등기가 돼야지 대항하는 것이 등기를 따지 않으면 한테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2번 이러한 채무 불이행으로 있었을 때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저당권 실행 비용은 등기할 필요가 없어도 당연히 담보가 된다. 이렇게 채무자가요 그 돈을 갖다가 제대로 이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건 불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라는 손해배상 조건은요 불이행이 있었을 때 발생한 손해는 확정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요 저당권 실행 비용도 역시 등기할 필요가 없이 담보가 된다. 그 다음에요 3번 이자는 등기하게 되면 무제한 담보가 되지만 연체 이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자는 무제한으로서 담보가 될 수 있어요. 등기만 되면. 근데 연체 이자는요 원본 지급기일 이후 1년분에 하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3번 우선변제적 효력입니다. 자, 이 우선변제는 뭐야? 경매를 하는 거죠. 경매를 했다 신청을 해가지고 배당금에서 자기 돈 먼저 빼갈 수 있는 겁니다. 우선변제의 순위는 오른쪽에 잘 나와 있으니까 배당 순위 한번 읽어만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과 용익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갖다 취득을 했는데요. 앞선 지상권이 있느냐 아니면 후순위 지상권이 있느냐 별도로 빌려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순위, 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경우에는 당연히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저당권보다 후순위일 때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용익권에 관련돼 가지고요. 저당권 실행 경매가 있었을 때 빌려 쓸 권리가 있는 용익권자를 갖다가 보호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토지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요 1번 저당권 설정을 해가지고 을로부터 이렇게 돈을 갖다가 빌려서 썼습니다. 설정되고 나서 이때 병이라고 하는 이 사람한테요 이걸 지상권으로서 빌려줬습니다. 지상권자. 그 다음에 다시 담보가치가 있으니까 2번 저당권 해가지고 이때 정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저당권 설정을 해가지고 돈을 또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담보 부동산 토지에는요 저당권이라고 하는 제한물권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요 여기 지상권이라고 하는 제한물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용익권이죠. 자, 그러면 이때 1번 저당권자가 이렇게 경매를 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자기 돈 전부 다 빼가니까 이건 전부 다 사라지죠. 그 다음에요 요 2번 저당권자 요 사람도 당연히 돈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데요. 변제기가 지났는데 변제하지 않는다 그러면 후순위 저당권자도 당연히 경매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가 되면은 요때 후순위 저당권보다 앞선 지상권은 요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이것도 여전히 소멸입니다. 왜? 선순위가 저당권이니까
경매가 돼버리면 이 사람이 자기 돈 빼가니까 이 병이라고 하는 지상권도 주장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용의권이 이렇게 끼어 있다고 한다면 그 저당권하고 기타 용의권하고요 등기 순서로서 비교하는 거예요. 최고 선순위가 저당권자 그러면 무조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고 선순위가 저당권이 아니고 을이라고 하는 지상권자가 있다. 지상권자. 그 다음에요, 예, 병이라고 하는 요 1번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2번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얘가 경매를 하던, 얘가 경매를 내던 선순위 지상권은 그대로 빌려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 순서에 이해한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특히 요 사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해도 지상권 소멸. 그 다음에 2번 저당권자가 요 경매를 딱 신청을 해도 요 병의 지상권은 소멸해요. 왜? 선순위가 저당권이니까. 자, 그래서 거기 저당권 실행과 용익관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요, 그 1번에 보시면 366조 법정지상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366조 법정지상권 이것도 강행 규정이죠. 당사자의 반대 특약은 무효이죠. 치료지급 의무가 있어요. 경매가 됐을 때 건물 취득자는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무조건 토지를 빌렸을 권리가 법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66조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실행, 경매 실행에 의한 거예요. 경매 실행. 자, 그래서 366조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입니다. 요 법정지상권 요 규정도 강행 규정이고 당사자 사이의 반대 특약은 무효입니다. 자, 어떠한 경우냐? 갑이라고 하는 동일인입니다. 그래서 305조 전세권 설정자를 위한 법정지상권도 동일인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366조 경매 실행에 의한 저당권, 요 법정지상권도 동일인이어야 돼요. 한마디로 뭐예요?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동일인 갑이 토지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토지상의 건물도 갖고 있어야 돼요. 건물도.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갖다가 둘 다 갖고 있고, 요걸 갖다가 저당권 설정을 한 거죠.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저당권자들한테 돈을 딱 빌려 썼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토지를 갖다가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고,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담보 제공할 수도 있어요. 이랬을 때 돈을 갖다가 갚아야 되는 돈을 갚지 못하니까 요때 을이라고 한 사람이 건물을 갖다 이렇게 경매를 갖다 진행을 하게 되면 병이라고 한 사람이 낙찰받을 수가 있죠. 그럼 이때 건물 소유자는 병이 되는 것이고, 요때 갑은 토지 소유자죠. 그럼 이때는요, 무조건 강제적으로 토지를 갖다가 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땅에서 당신 그 건물 들고 나가서 이렇게 청구는 못한다는 얘기죠. 예, 이게 바로 법정지상권이에요. 그 다음에 역시 이때 토지를 갖다가 담보로 제공한 겁니다. 토지를 갖다가 담보로 제공했다가 받아놓고 돈을 갖다가 갚지 못하면 토지를 경매할 수 있죠. 이랬을 때 정이라고 한 사람이 토지를 낙찰받았다 그러면 이때 토지 소유자는 정이 되는 것이고 건물 소유자는 갑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토지 소유자는 역시 갑에게 무조건 토지를 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366조 법정지상권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요, 이건 강행 규정이니까 지료 지급 의무가 있죠. 토지 소유자는 지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걸 갖다가 당사자 특약에 의해서 배제하는 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러한 경우에 갑과 을 사이에서 역시 이렇게 경매가 진행해서 낙찰받았을 때 건물 소유자는요, 법정지상권이니까 30년, 15년, 5년 이렇게 그 기간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설정 당시 건물 구조라고 그랬죠. 설정 당시 목조였다가 지상권 설정되고 나서 지료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전부 다 허물어 버리고 이걸 콘크리트로 다시 신축을 했다. 그러면 기간이 30년으로 늘어난 게 아니고 종전 법정 기간 15년과 동일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497쪽에 법정지상권 전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498쪽에 보면은요, 판례에서 2번을 갖다가 제가 출제에 들어가면 이걸 꼭 내고 싶어요. 자, 그래서 공동저당이 설정이 되는데요.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을 했다가 하고 나서 이때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그 자체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을 때는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때 공동저당권을 갖다가 설정을 해놓고 건물도 저당권 설정을 하고 토지도 저당권 설정을 했는데요. 이 건물을 갖다가 철거를 하고 신축을 했을 때는 동일한 순위가 아니면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판례가 바뀐 거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갖다가 설정을 해서 공동저당이 있을 때 그 건물을 갖다가 신축을 했을 때에는 법정지상권 인정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똑같이 인정을 해줬는데요. 지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동일한 순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공동저당을 또 설정을 해가지고 건물 자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에는 법정지상권 설정이 되지만 신축을 했을 때는 설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저당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괄 경매 청구권.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요, 한꺼번에 경매한다는 얘기예요. 한꺼번에. 자, 그래서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 설정자에게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었을 때에는 법정지상권, 그래서 토지를 갖다가 무조건 빌려 쓸 수 있어요. 근데요, 문제는 저당권을 갖다가 설정할 당시에 토지만 담보로 제공을 했고, 토지를 갖다 담보로 제공을 했을 때는 나대지였기 때문에 건물이 없었어요. 뒤늦게 저당권 설정자가요, 그 건물에다가 지었을 때는 이때는 철거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토지를 갖다 갖고 있고 이것이 나대지입니다. 그래서 지상물이 없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담보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갖다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담보 설정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저당권 설정하고 나서 저당권 설정자가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건물에다 짓기 시작을 했는데요, 돈을 갚지 못했어요. 갚지 못하니까 이때 토지를 갖다가 경매를 합니다. 토지를 갖다 경매를 해가지고 토지를 갖다 낙찰받은 요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토지 소유권 취득하죠. 토지 소유권자가 경락대금 완납시 취득하게 되면 이때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요 건물이 뒤늦게 완공이 됐다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정당한 권리 행사죠. 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던 나대지 상태로 되돌려 달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대지 상태로 되돌려 달라고 하는 건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되기 때문에 철거를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철거를 청구하는 건 신의치가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가 분명히 공부했죠. 그럼 이렇게 요 완성된 건물을 갖다 철거를 다 청구하게 되면 돈 들여가지고 새 건물을 갖다가 그냥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큽니다. 따라서 이 건물을 갖다 살려볼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경매를 하자. 한꺼번에 경매를 해가지고 한 사람이 낙찰을 받으면 그때는 신축 건물도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해가지고 건물을 갖다가 살릴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괄 경매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요 을이라고 하는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은 요 저당권자는요, 토지만 경매에 붙일 수도 있고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에 진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권리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때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토지만 경매에 붙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경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건물만 경매하는 건 안 되죠. 왜? 건물은 담보로 제공받은 게 아니니까. 해서 이렇게 경매가 돼가지고 한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갖다가 동일인이 낙찰을 받게 되면 건물을 살릴 수 있죠. 그럼 이때 토지의 경락대금이 있고 건물의 경락대금이 있는데요, 토지의 경락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담보로 제공받은 게 아니니까 건물의 경락대금에 있어서는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그 다음에 498쪽 왼쪽에 보시면 제3취득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제3취득자는요,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 쫓겨나는 불쌍한 사람들,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 그 물건을 갖다가 다른 사람이 낙찰받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매수인 같은 사람들, 그래서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 발생하는 불쌍한 사람들 갖다가 우리는 제3취득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따라서 때 제3취득자는 불쌍하니까 보호 필요성이 있겠죠. 그리고 때 제3취득자는 어떠한 권리가 있느냐? 집주인이 경매당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임차인이 어떻게 돼요? 저당권자보다 후순위 권리자니까요. 이때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받으면 임차인은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커질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때 제3취득자는요, 직접 그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한테 우리도 경매에 참여할게요. 그래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경락인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이 갚을 돈 내가 대신 갚을게요. 변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이 채무자로서 저당권자한테 변제하지 못하면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서 받는 불이익을 따가 벗어나기 위해서 대신 변제할게요라고 하는 변제권이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과 같은 제3취득자는요, 당연히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당연히 변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갚을 돈을 따라 대신 변제하게 되면 그때는요, 그 채권자가 갖고 있었던 임대인에 대한 저당권을 변제를 갖다가 임차인이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구상권 행사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때 저당권 실행이 있었을 때는요, 어차피 나갈 거죠.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건물에 대해서 보존을 위해서 지출한 필요비가 있거나 그 다음에 가치 증가를 위해서 지출한 유익비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당연히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저당권 경매 실행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제3취득자가 권리를 갖다 상실하게 되면 그때는 경매당한 채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손해배상. 자, 그 다음에요,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가 있습니다. 저당권도 물권이죠. 그러나 점유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 청구는 하지 못하고 방해, 제거 또는 예방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때 불법행위를 당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물 보충 청구권, 담보가치가 멸실훼손이 돼가지고 하락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담보물 보충 청구권은요,
저당권 설정자의 고유과실이 있어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의 고유과실. 그래서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하고 나서 돈을 갖다가 변제할 능력이 안 되니까요. 홧김에 술 퍼먹고 막걸리 먹고 그다음에 담보 목적물에다가 불질러 버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저당권 설정자의 고유과실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저당권자는요. 야, 담보 가치가 하락이 됐으니까 다른 걸로 채워. 다른 걸로 채워.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요, 제3자의 멸실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항상 기울여 놓으시고, 이랬을 때는 담보물 보충 청구를 따 행사했을 때는 이때는 기한이익 상실은 주장하지 못해요. 돈 갚아 이런 말은 못하죠. 채우느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500쪽에 보시면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이렇게 되는데요. 1번이 제일 중요한 거죠.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지 못한다. 왜? 종된 권리니까. 종된 권리는 부종성이잖아요. 따라서 주된 권리가 존재하면 종된 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 저당권만 분리해서 절대로 양도하지 못합니다. 또 근저당권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역시 그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기 전에 근저당권만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저당권의 소멸. 그래서 담보 목적물이 멸실이 됐을 때 저당권 소멸이죠. 그러나 이때 멸실이 되고 나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이라든가 보험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용보상금이 있으면 그때는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특수한 저당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특수한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근저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공동저당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이라는 것은요. 지금 당장 돈을 갖다가 빌려서 채무가 확정된 게 아니고 계속적 거래관계 외상거래가 있었을 때 장래를 향해서 불특정 채무를 갖다가 담보하기 위한 것이 바로 근저당이죠. 자, 그래서 공동저당부터 봅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라고 하는 토지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토지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Z라고 하는 건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도 해가지고 이렇게 부동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돈을 갖다가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얼마를 빌려줬느냐? 3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3억 원.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3억 원입니다. 근데요. 이 부동산 세 개가 전부 다 3억 원의 담보 가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 전체를 갖다가 한꺼번에 저당권 설정을 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을 갖다가 저당권 설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채권을 딱 담보하게 해가지고 여러 개의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건데요. 그럼 이때 공동저당이 설정이 되면 저당권의 개수는 몇 개냐? 저당권은요. 그 부동산의 개수와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저당권 설정해 준 사람이 부동산이 3개다 그러면 이때는 공동저당에서 저당권은 3개가 존재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저당권 2개가 되는 거예요. 2개가. 또 여기서 이 공동저당이 설정이 됐을 때 이 부분이 무효가 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저당권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걸 전부 다 담보 설정 받았죠. 문제는 변제를 딱 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돈을 갖다가 변제를 했는데 이 사람이 변제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때 이 저당권자인 채권자는 당연히 경매를 하겠죠. 경매를 했다 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전부 다 일괄해서 경매하는 게 있죠. 이걸 동시배당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동시배당. 그 다음에요. 이걸 다 한꺼번에 경매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 한 개씩 순차적으로 경매에 붙일 수가 있죠. 이건 채권자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채권자가 돈이 필요하니까 전부 다 경매에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동시배당이고 한 개씩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순차 이시배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개씩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요걸 통해 가지고 저당권이 실행돼서 경매가 나오면 요 을이라고 하는 저당권자가 그 물건에서 전부 다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는 못 받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경매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족한 부분 역시 선순위로서 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후순위 권리자는요. 요 다른 물건에 대해서는요. 요거는 요 저당권자를 갖다가 대위에서 그때 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배당은 하나에서 다 빼갈 수가 있다. 후순위 권리자는 그 저당권자를 갖다가 다른 물건에 대해서 대위에서 자기 돈 빼갈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동시배당입니다. 한꺼번에 경매 붙였어요. 한꺼번에 경매 붙이게 되면은요, 자기가 요 발생한 금액을 갖다가 하나의 물건에서 다 빼가는 게 아니고 비율제로 빼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씩 붙였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한 개씩 다 빼갈 수가 있어요. 다. 그러나 동시 경매가 돼가지고 동시 배당이 있을 때는요, 하나의 물건에서 내 돈 다 빼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못해요. 자, 예를 들면 이 토지에 대해서 경매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토지에 대해서 1억 8천 경매 대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경락대금. 그 다음 이 토지에 대해서는요, 요건 1억 5천 이렇게 경매 대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에 대해서는 6천만 원 이렇게 경락대금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 전체가 얼마냐? 1억 5천이 아니고 1억 2천입니다. 전체가 얼마냐? 그러면 전체 경락대금을 따가 합산을 하는 거죠.
1억 8천하고 1억 2천 합치면 3억이고요. 그 다음에 6천 하면 3억 6천이죠. 3억 6천이에요. 3억 6천. 전체 금액이 3억 6천이니까 3억 6천에 대한 비율은요. 이렇게 3억 6천 해가지고 발생된 금액이니까 1억 8천이면 얼마요? 1억 8천이면 2분의 1이죠. 2분의 1의 비율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1억 2천이죠. 3억 6천에 대한 1억 2천 얼마요? 3분의 1이죠. 3분의 1. 그 다음에 3억 6천에 대한 6천만 원은요. 요거는 6분의 1이죠. 6분의 1. 따라서 요 비율제로 피담보채권 금액을 곱해줘야 돼요. 3억의 2분의 1이면 얼마요? 3억의 2분의 1이면 1억 5천입니다. 따라서 1억 8천만 원을 갖다가 전부 다 빼가는 게 아니고 1억 8천만 원 가운데서 1억 5천만 원을 갖다가 우선 면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1억 2천에 있어서는 요거는 3분의 1이죠. 3억 원에 대한 3분의 1이면 1억 2천에서 1억 원을 갖다가 1억 원을 우선 면제받는 거죠. 그 다음에요. 여기 6분의 1이죠. 3억에 대한 6분의 1은 얼마요?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따라서 6천만 원 다 빼가는 게 아니고 5천만 원. 그럼 전부 다 합치면 얼마요? 1억 5천, 1억, 그 다음에 5천이니까 3억이 되겠죠. 그래서 동시 배당이 있을 때는 계산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사실 이런 문제 내면은요. 그분은 조금 이상한 분이에요. 그러나 출제위원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요. 요건 한 번 정도 이렇게 연습만 해놓으시면 절대로 틀릴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요. 근저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저당은요. 외상거래죠. 지금 당장 돈을 갖다가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끝났을 때 정산을 합시다. 그래서 장래의 불특정 채무에 대해서 정산을 했다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6개월 단위로 정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정산할 수도 있어요. 사장님 그때 가서 결산이 됐는데 돈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그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부동산에다가 근저당권 설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 근저당은요. 원금과 이자가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외상거래를 했다가 하다 보니까 외상거래 대금이 뭐 1억이다, 1억 2천이다 이렇게 미리 정할 수가 없잖아요. 장사가 잘 되면 그 외상 대금이 늘어날 거고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외상 대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거기에 근저당권 성립은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고 등기가 있어야 된다. 역시 근저당권의 당사자는요. 근저당권자는 채권자가 원칙이고 근저당권 설정자는요.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물상보증이 될 수도 있어요. 동생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요. 반드시 최고 금액의 한도를 정해놔야 돼요. 최고 금액. 그래서 최고 금액을 갖다가 우리가 표시하는 것이지 원금과 이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요. 근저당이라는 글자를 반드시 써야 돼요. 근저당 그러면 불특정 채무다. 저당권 그러면 지금 확정된 채무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라고 하는 토지를 갖다 갖고 있고 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걸 갖다가 근저당권 설정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6개월 있다가 정산을 할게요. 해가지고 요 부동산에다가요. 채권 최고 금액, 최고액을 갖다가 이렇게 1억 원의 한도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죠. 따라서 이때 요 을이라고 한 요 근저당권자인 채권자는요. 요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는요. 그 1억 원 최고 금액의 한도에서 빼가는 거예요. 근데 외상거래를 해가지고 정산을 해보니까 이때 발생된 것이 1억 2천이다. 1억 2천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그 1억 2천만 원을 다 받는 게 아니고 1억 원의 한도 범위 내에서만 갖겠다고 표시가 됐으니까 초과된 금액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초과된 금액을 갖다가 빼가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한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채권 최고액. 따라서 이런 것들은요. 확정된 채무와 관련된 저당권과 달리 원금이라든가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것을 갖다가 중간에 정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늦게까지 가게 되면 금액이 커지니까 이걸 다 중간 정산을 합시다 해서 전부 다 변제를 해버렸습니다. 전부 다 변제를 해버리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채무 자체가 없어서 제로가 돼버렸죠. 그럼 이때 일시적으로 채무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근저당권 소멸하냐? 절대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남겨진 기간 동안 외상거래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딱 확정 지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502쪽에 보시면 피담보채권의 확정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보시면 결산기가 도래가 됐을 때 그래서 결산기 날짜가 됐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하겠죠. 그 다음에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도 역시 그때를 기준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본계약 또는 근저당권 설정을 중간에 해지했을 때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해지가 됐을 때는 해지가 됐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의 파산이 있었을 때 그래서 채무자가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이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파산이 있었을 때는 그러면 그 파산 선고가 있었을 때 그 다음에요. 거기 6번하고 7번이 중요한 거예요. 6번하고 7번 다 별번을 하시는데요. 그때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을 하게 되면 경매 신청한 날짜의 원금과 이자가 결정이 되죠. 근데요. 근저당권자가 아니고 후순위 권리자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후순위. 병이라고 하는 후순위 권리자가요. 이걸 갖다가 경매를 갖다 신청을 하게 되면
요때 요 후순위 권리자가 신청한 경매가 완료가 됐을 때죠. 경락대금 완납이 됐을 때 그 선순위 권리자의 원금과 이자가 확정이 된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문 정리 보시면 자, 1번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따가 초과를 했을 때에는 즉 요 채무자가요 1억 2천만 원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1억 원에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 1억 원만 변제하고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냐? 못하죠. 돈 다 갚아야 돼요. 그러나 물상보증인이 있었을 때 A라고 하는 요 물상보증인이 X라고 하는 토지를 갖다가 1억 원의 한도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때 물상보증인은 1억 원을 갖다 갚고 근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채무자는 초과 금액을 따가 전부 다 변제를 해야지만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요때 보증인은요 전부 다 변제할 필요가 없고 그 최고 금액만 변제를 하고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죠? 자, 해서 저당권을 따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잘 읽어 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문제가 몇 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 선생님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셨다가요. 채권 총 파트에서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